15, 16, 17을 통해서 탈중앙 암호화폐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실제는 블록체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꼭 탈중앙 암호화폐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또 요즘은 얘네들을 탈중앙 암호화폐라고 안 하고 가상 자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가상 자산들이 어떤 화폐로 쓰이려기보다는 또 다른 목적들이 더 많아지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도 좀 더 지나면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를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가상자산의 최초가 되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제일 비싸고 그런 거는 뭔가 그 히스토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걔의 어떤 최초라는. 걔가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뒤로 나온 것들이 더 뭔가 기술도 발전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전히 가격 값어치는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탈중앙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처음에 그게 만들어진 거는 탈중앙 화폐를 만들자라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화폐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는 실물화폐라는 걸 썼어요. 실물화폐는 화폐 자체가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을 교환한다. 그럼 금 자체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 쓰는 현금은 명목화폐라 그래요. 명목화폐는 한국은행에 찍어준 거기에 이 가치가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 종이값이 실제 10,000원인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요즘은 그 동전 값어치가 100원짜리 있는데 만드는데 100원보다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진 거지. 그치? 그런 게 이제 명목화폐고요. 전자화폐는 디지털화된 모든 종류의 화폐를 우리가 전자화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 서비스 같은 거 쓸 때 돈 내고 사이버 마니 같은 거 좀 내가 코인 충전해서 만화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전자화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화폐 중에 암호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암호화폐.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자화폐가 뭔가 갖춰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안전하게 제공되게끔 암호 기술을 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암호화폐라고 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보통 이 암호화폐들을 가상화폐라고 그래요. 제도권에서 인정하지 않는 화폐니까. 원래 자기들끼리만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뭔가 야 내일부터 우리는 포켓몬 카드가 돈으로 해서 그 거래를 하자. 그러면 그 포켓몬 카드가 그 뭐 화폐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암호화폐도 누가 만들어서 이거 화폐로 쓸래? 그러면 아무도 안 쓰면 화폐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화폐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널리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학위로 이제 암호화폐를 연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 제가 연구할 때는 좀 후발이었고요. 그 후발이었지만 거기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명목화폐와 똑같은 특성을 가진 전자화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암호 기술을 써서. 명목화폐와 똑같은 특성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명목화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당연히 화폐니까 위조가 어려워야 되겠죠. 휴대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익명성을 대충 보장하죠. 물론 그게 익명성이 뭐 우리가 가게 가서 1,000원을 내면 기록이 안 남을 뿐이지 CCTV는 다 찍히고 또 그 상점에 그 편의점에 있는 알바생이 있으면 그 알바생은 내 얼굴을 봤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익명성이지 얘가 완벽하게 뭔가 이제 내가 어떻게 어디서 돈을 썼다는 게 숨겨지는 건 아니죠. 근데 신용카드를 썼다. 그럼 이 신용카드는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 기록은 빼도 박도 뭐 못하는 거지. 내가 편의점 가서 1,100원을 결제했으면 결제한 게 남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익명성에서 완전히 뭔가 익명성이 제공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가 가능하죠.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주도 되죠. 누구의 허락받고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줄 수가 있습니다. 분할할 수도 있고요. 나눌 수가 있어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자체 강화 지불입니다. 여기서 자체 강화라는 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프로토콜을 암호 프로토콜 얘기할 때 자체 강화 프로토콜 그리고 중재 방식의 프로토콜이 있고 중재 방식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화폐는 우리 둘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주면 돼. 누구의 뭔가 승인을 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점에 가서 신용카드를 내도 우리 둘이 상점하고 나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용카드를 긁어가지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확인을 하죠. 얘가 신용이 충분히 있는 건지 아니면 요 금액을 얘가 결제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얘가 분실된 카드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금을 줄 때는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은행 가서 얘가 위조 지폐인지 확인하고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체 강화입니다. 오프라인 지불이기도 하고 중재지 참여 없이 지불할 수 있어요. 근데 책들 보면 여기에 주로 오프라인 지불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그 암호 프로토콜 측면에 보면은 딱 이해당사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현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명목화폐를 줄 수 있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떤 특수한 곳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현금을 지급할 수 있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더라고. 버스에서 현금을 안 받아. 네, 현금이 안 받아요. 요즘 버스에서 현금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게 명목화폐의 특징이고 이런 특징들을 암호화폐,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요거를 제공할 수 없을까를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한번 저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잘 안 됐어요. 그래도 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불은 이 명목화폐는 푸시 방식의 지불이라고 그래요. 푸시. 푸시는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그 반대 사람한테 주면 되는 내가 주는 거고요. 풀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얼마 줄게 하면은 그 상점이 은행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풀. 그러니까 그 실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반대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의사만 표시하면은 돈은 실제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그런 게 이제 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풀 방식 지불이라고 그러고 현금 쓰는 건 푸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목 화폐와 똑같은 특징의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뭐가 가장 문제였냐면 양도와 분할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양도와 분할. 근데 저는 양도 분할보다는 거스름을 줄 수 있게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거기에 좀 연구를 했어요. 거스름. 그것도 잘 안 됐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가장 큰 허점 그리고 저도 그 비트코인 같은 걸 생각하지 못한 허점이 요 두 개에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저는 화폐는 화폐가 되려면은 널리 유통이 돼야지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맞아요. 널리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널리 유통이 돼야 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그 당시 연구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의 허가가. 근데 지금에 만들어지는 가상자산들은 그거를 탈피한 거죠.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런 센서십 리지전스라는데 누구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들이 뭐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자산이 뭐 정부에 너무 의존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화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쓰자.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의 하나라고도 비트코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이런 어떤 허가 없이는 유통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폐는 어떤 식으로 물론 신용카드 좀 다른데 명목화폐를 생각하면 명목화폐는 푸시 방식이라고 했죠. 내가 갖고 있는 돈, 뭔가를 어떤 거를 주는 거예요.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암호화폐도 뭐냐면은 암호화폐도 뭔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내가 갖고 있다가 상점한테 주는 거예요. 값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값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하냐? 원장에다가 교환 내역만 정확하게 기록하면 충분하다. 화폐로서. 실제 보면 은행에서 하는 것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장부가 있는 거죠. 내 계좌 정보가 DB가 있는 거고 그 DB에서 수치만 바뀌는 것 뿐이지 실제 뭔가 돈이 내 저장소가 있어 거기다 돈을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월급이 들어온다 거기에 실제 현금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기록에 얼마가 올라가고 뭐 이런 저쪽은 마이너스 되고 내 건 플러스 되는 것 뿐이지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컴퓨터 공학도니까 컴퓨터 공학, 암호 기술 요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커야 돼요. 경제적인 개념, 뭐 이런 자본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논문만 엄청 보고 암호 기술만 생각하고 문제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뭔가 내가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장이라는 게 있고 원장에다가 김상진이 뭐 조세준한테 10원을 줬다. 그것만 기록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픽스드만 되면은 지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쪽 경제 분야에서는 늘 얘기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우리의 사이버 머니 같은 경우에도, 실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전을 하면 내 DB에 100코인 있다고 수치가 나오는 거고, 내가 뭐 만화, 웹툰 하나 보면은 그냥 뭐 3코인이든 몇 코인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100이 97 되고 94 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내 PC에서 뭐 네이버 웹툰 서버로 뭐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누르고 내가 승인만 하면 내 거 충전된 거에서 그냥 카운터 값만 감소하는 거예요. 기록만 정확하게 되면 화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전 암호화폐는 어떤 식으로 됐는지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고객, 상점, 은행 아니면 발행기관 요 3주체가 명확하게 상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과 고객 간의 양도라는 개념은 생각 안 해. 그냥 고객이 어디 상점 가서 쓸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고객이 은행에 발행기관 은행을 할게요. 늘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중앙집중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계좌가 있으면 인출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300원 여기에 통장에 1,000원 있다. 그러면 500원어치만 내가 암호화폐로 발급받고 싶어. 그러면 암호화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발급받은 암호화폐를 상점에 가서 쓰는 거예요. 상점은 내가 발급받았던 그 디지털 값을 갖고 있겠죠. 그럼 이 디지털 값을 다시 은행에 주면 은행은 상점에게 현금을 주는 거지. 명목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디지털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값은 첫째 화폐는 뭐가 안 돼야 돼? 위조할 수 없어야 되죠. 그럼 위조를 못하게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얘가 발행하니까 전자 서명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전자 서명하면 얘 서명 키가 노출되지 않는 한 얘만 화폐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화폐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화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일련 번호와 액면가가 들어가야 돼요. 이 화폐가 얼마짜리냐, 1,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요 정보가 들어야 되겠고, 일련 번호가 들어가서 이제 이중사용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 개가 중복돼서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일련 번호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 액면가는 정보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A라는 키로 서명되어 있는 그 화폐는 100원짜리다. B 키로 서명되어 있는 거는 300원짜리다. 500원짜리다. 이렇게 키를 달리하는 거예요. 어떤 키로 서명해서 만든 화폐인지에 따라서 액면가가 결정되고 그 서명하는 값은 그냥 일련 번호만 서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쓰면 되겠고, 디지털 서명 값이니까 뭐가 문제되냐면 전자화폐는, 이 암호화폐는 복제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 값이니까 하나를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든다고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디지털 값이니까. 그래서 이 전자화폐, 암호화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사용입니다. 한 암호화폐를 여러 번 쓸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온라인 방식에서는 얘가 받자마자 물건을 주면 안 돼. 왜? 이 화폐가 한번 썼던 건지 안 썼던 건지 얘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용카드처럼 내가 이 화폐를 받았는데 이 화폐는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를 얘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얘가 요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미 일련 번호가 쓰여진 거면은 그거 받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아직 한 번도 안 쓰여졌던 화폐면은 오케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고 얘한테 그 화폐를 이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얘한테 이제 명목 화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방식에서는 이중 사용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이중 사용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발행기관한테 이 일련 번호가 이전에 쓰였는지만 안 쓰였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이 온라인 방식에서는 늘 은행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이 지불할 때. 지불을 승인해야 되니까, 신용카드처럼.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한 거고, 오프라인 방식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서명을 받을 때 얘만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얘만.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요 인출받은 고객만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얘가 똑같은 거를 또다시 쓰면, 아니면 얘가 안 쓰고 친구한테 줘서 친구 보고 쓰게 하더라도 어차피 그거를 쓰는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화폐를 이중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이중 상교 결과된 값들로부터 뭔가 수학적인 연산을 하면은 이 발급자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자한테 너 왜 이중 사용했어? 너 이만큼 페널티 받아야 돼. 라고 해서 벌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금을 물 수 있으니까 이중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중 사용을, 온라인은 승인하기 전에, 오프라인은 이제 그 발급받은 사람만 쓸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름을 주려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갖고 있던 화폐를 얘한테 줄 수는 없어요. 이중사용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얘가 주려면 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재발급받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거스름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오겠지만 요 돈을 줄 때 내가 500원짜리를 사야 돼. 500원짜리 사야 되는데 나는 내 화폐는 그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이 초기 암호화폐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500원이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다 뭐 몇 개를 합치든지 해서, 아니면 하나가 되든 딱 그 금액이 맞아야 돼요. 왜? 거스름 개념이 없어서 그렇고, 얘가 또 다른 고객한테 너 이거 내 대신 써 하고 줄 수가 없어요.
이중사용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자화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세계에서 유통이 잘 안 됐죠. 그거를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확산이 안 돼서. 확산도 안 되고 또 이제 정부들이 쉽게 뭔가 그거를 유통하게끔 잘 시장을 형성시켜 주지 도움도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안 됐죠. 그래서 초기 암호화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뒤로는 크게 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부터 와, 또 달라졌죠.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부터는 앞서 말했던 그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을 해야 된다. 정부가 승인한 어떤 데서 발행을 해야 된다. 그거를 무시했죠. 그거를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봤던 것처럼 갖고 있던 뭔가를 내가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디지털 값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만 있으면 돼? 원장이라는 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원장에다가만 잘 기록하면 돼. 근데 이 원장에다 기록해야 되는데 이 원장에 기록한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원장만 분석하면은 김상진이 얼마나 자산이 있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원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유효한 어떤 정보만 들어와야 돼. 유효하지 않은 게 여기 있으면 안 돼. 김상진이 돈이 없는데도 썼는데 그게 기록으로 남으면 안 돼요. 김상진은 그런 자산도 없는데 거기에 김상진이 이런 자산이 있다고 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기록됐다는 거는 내가 뭔가는 지불이 이루어진 거죠. A가 B한테 얼마 줬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이 동네에서는 트랜잭션. 그래서 트랜잭션을 원장에다 기록해서 화폐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된 트랜잭션을 내가 싹 지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중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썼어. 쓰면서 나는 앨리스인데 밥한테 100원을 준다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걔를 싹 지우고 다시 나는 앨리스인데 찰리한테 100원 준다고 쓰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2번 쓴 거죠. 100원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울 수가 없어야 돼. 삭제도 못하고 못해야 돼. 뭐만 할 수 있냐? 뒤에다가 새로운 유효한 것들만 추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뭐라 그러냐면 첨삭 전용. 첨삭 전용. 첨삭 전용이라는 건 기존의 내용들을 삭제할 수 없고 기존에 없던 내용을 거기다가 넣을 수도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 다 기록된 것들 뒤에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유효한 것들만 추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원장을 중앙은행에서 하나 만들어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탈중앙 방식이 아닌 거죠. 중앙 집중 방식이 돼요. 그럼 탈중앙 방식이 되려면 이 원장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모든 노드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노드든지 똑같은 원장을 다 중복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를 한 10개 노드가 갖고 있으려고 그래봐.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은 한 곳에만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곳에 다 추가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분산 합이라는 기술을 써서 그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이 탈중앙 암호화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거래 내역들을 원장이라는 거에 저장, 불가역성이 보장되는 첨삭만 가능한 원장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원장을 한 곳에 중앙 서버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노드가
중복해서 유지하는 건데 이 중복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분산합이라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산합의 기술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하나마다 뭔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트랜잭션들을 쭉 모아. 이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 이렇게 고객들이 그 사용자들이 제출한 하고 싶었던 뭔가 거래들이 있겠죠. 그럼 그것들이 쭉 전 세계로 전파될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모아서 아직까지 안 들어있고 유효화된 애들만 모아서 블럭이라는 걸 만들어요. 블럭은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고 그 모아놓은 거에 대해서 분산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합의가 되면 이제 요 합의된 블럭이 전 세계의 그 정직한 노드들은 다 똑같은 거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 단위. 물론 블럭 단위로 하지 않고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블록체인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블록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 단위로 하는데 이 불가역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걸 하냐면은 연결을 합니다. 체인 형태로. 체인 형태로 연결을 해요. 체인 형태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얘를 수정해야 되면 얘만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수정하는 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체인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보통은 선형 체인으로 연결을 해요. 비트코인은 선형 체인으로 블록들을 연결해서 원장을 관리합니다. 블록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면 이 중간에 있던 걸 기존 거를 수정하려면 얘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얘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 그 다음 것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다 만들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만든 거를 누가 인정해야 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노드가 기존에 유지했던 걸 버리고 얘를 유지해야 될 무슨 근거가 생겨야 돼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분산합의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래요. 블록들을 선형 체인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블록들을 선형 체인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래프 형태로 DAG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얘 다음에 있는 애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지. 그리고 얘가 앞에 하나만 가리키지 않고 여러 개를 또 가리켜요. 그래서 그래프로 연결을 합니다. DAG로 요즘은 또 많이 한다. 네, 뒤에서 구체적인 건 설명드릴 거고요. 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합의는 합의가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어요. 왜? 네트워크도 단절되고 뭐 악의적인 애들도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깨지고 포크가 발생했다 그래요. 포크. 포크는 우리 먹는 포크 있잖아요. 갈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얘가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어요. 얘가 얘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요 전거. 얘를 수정하면 얘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원래 한 줄만 쭉 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요때는 하나가 더 생겨서 얘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포크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일시적인 포크가 생기는데 이렇게 포크가 생기면은 이쪽으로 더 만들지 이쪽으로 만들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노드들이. 그 노드들이 어떤 기준, 룰들이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하는 규칙을 포크 선택 규칙이라고 그래요. 포크 선택 규칙. 그러면 이 포크 선택 규칙은 뭔가 암호학적 기술로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쓰냐면 보상체계, 분리체계라는 걸 써요. 넌 이 룰이 뭐냐면 더 긴 애를 따라가야 돼. 근데 네가 긴 애를 안 따라가잖아? 너 돈 못 벌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붙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럼 얘가 더 길어져요. 얘는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뭔가 수학적으로 암호학적인 기술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룰들이 있어요. 룰.
그리고 그 룰을 강제화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벌이나 채찍질이나 돈이에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돈 줄게 이렇게 해. 그럼 다 그 돈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 너 피해가, 너 손해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분산합의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합의 기술은 데이터 불가능성 일관성 제공하기 사용되는 기술과 규칙뿐만 아니라 이 규칙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게 되는데 그 룰을 지키게 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 지키게 하는 방법은 뭔가 대단한 뭔가가 수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냥 돈, 보상, 벌칙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얘기고 이 블록체인 얘기를 조금 이제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좀 소개를 한 다음에 요 슬라이드 끝에 가서 가장 지금 널리 쓰이는 비트코인, 역사가 제일 있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들은 탈중앙 방식이에요. 탈중앙. 그러니까 신뢰하는 중앙 서버를 하나 둬서 걔가 뭔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 각자 똑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그걸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그 네트워크의 모습은 P2P 네트워크예요. 요즘은 그 P2P 파일 그 다운로드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웹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옛날에는 또 그 P2P로 해가지고 나도 요만큼 공유하고 있고 그런 거 있으면 막 거기서 찾아서 다운받고 막 불법 다운이겠지만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P2P 네트워크예요. P2P 네트워크는 서로 통신해서 통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떨어진 애랑 직접적으로 내가 다이렉트 통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애 통신하고 그 옆에 있는 애가 그 애를 중계해서 또 옆으로 통신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P2P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 전 세계의 여러 노드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노드들이 P2P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얘랑 직접 소통을 못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소통은 내 이웃들과 소통만 해요. 그럼 그 이웃이 내 메시지를 또 반대로 더 퍼지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통신 방법을 플러딩이라고 그래요. 플러딩. 전체 다. 그래서 보통 P2P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한테 다 가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안 갈 수도 있겠죠. 뭐 통신 문제 생기고 그래서 안 갈 수 있는데 다수의 노드한테는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못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그게 연결이 되면 또 내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뭐야? 그러면 또 옆에서 이제 주겠죠.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는 대칭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만 실제 보면 똑같은 역할을 안 해요. 똑같은 역할을 안 하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가상자산 있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다.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만 하냐? 거래소하고만 놀겠죠. 내가 직접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지는 않는 거예요. 거래소하고만 만약 은행 계좌 거래하듯이 뭐 빗썸이면 빗썸 뭐 이런 데랑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모든 사용자들이 노드를 하나씩 운영해야 되죠.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거래를 하고 싶고 그러면 원래는 나도 똑같이 노드를 운영해야 돼요. 근데 노드를 운영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 노드 중에 좀 특수한 역할을 하는 노드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원칙은 P2B는 모든 노드들이 다 똑같은 동등한 역할을 해야 그게 진정한 P2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P에서는 이제 이 플러딩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모든 블록체인들이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가시 프로토콜이에요. 가시 프로토콜은 어떻게 하냐면 한 노드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얘가 보내고 싶어. 그럼 주기적으로 자기 이웃들 중에 2명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메시지 받은 애도 또 자기도 또 2명을 선택해서 또 보내. 그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 1에서 수신자가 한 명만 선택해도 로그 n번 지나면 n개 노드한테 퍼지는 거예요. 한 명이 보내면 2명이 됐죠. 그 2명이 또 다시 보내면 4명이 되고 4명이 또 다시 보내면 8명이 되고 8명이 또 보면 16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랜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명이 그 이기적인 애들도 있고, 그쵸? 이 P2P에서는 이기적인 애들도 있어요. 받기만 하고 나는 중개 안 할래. 나는 뭐 피해라 보기보다는 나는 그 엉뚱한 게 아니라 도움 주기 싫어. 혜택만 볼래.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노드라 그러는데 그런 노드들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노드가 전송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체 네트워크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체 네트워크로 가시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신뢰적인 방송이 된다 그래요. 여기에 있는 정직한 노드들은 빠르게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적인 방송이고, 그런데 분산 합의가 되려면 원자적 방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순서도 처리하는 순서도 얘와 얘가 다 똑같아야 분산 합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도 내가 이 메시지를 얘는 1번에 받았고 얘는 3번으로 받았어. 그래도 처리하는 건 얘도 1번을 처리하고 얘도 1번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원자적 방송이 돼야 되는데 이 원자적 방송도 이 메시지들이 있으면은 어떤 전체 순서로 뭔가 정해져 가지고 엄격하게 이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안 해도 돼. 인과적인 관계에 있는 애들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3번 메시지는 5번 메시지 전에 꼭 돼야 돼. 근데 4번은 3번하고 5번하고 아무 무관해. 그러면 4번이 다른 노드에서 3번 전에 했는지 5번 뒤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뭐만 만족되면 돼. 3번이 5번보다는 먼저 됐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과적 순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과적 순서만 보장하면 돼요. 얘를 보장하면 다 인과적 순서가 보장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얘까지 보장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하는 거예요. 분산 합의를 통해서. 가십으로 메시지를 보내지만 분산 합의라는 거를 진행해서 내가 다 다른 순서로 받더라도 똑같은 인과적인 순서가 필요한 애들은 그런 순서대로 처리해서 얘와 얘가 만드는 분산 원장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